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사철 푸른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물이 맑다고 하여 청천리라 불렀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고 이웃 간의 정이 깊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골목마다 가득 차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려는지 매서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이미 추수를 끝내고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만 가난한 집들의 사정은 그리 넉넉지 못하여 다가올 긴 겨울을 걱정하는 한숨 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거웠고 찬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은 바싹 마른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며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뜰을 감싸고 있는 곳에 기와집 한 채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비록 세월의 때가 묻어 낡기는 했으나 주인의 정갈한 성품을 닮아 마당에는 자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연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었는데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대문을 두드리는 거린이나 길 잃은 짐승조차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녀를 칭송하곤 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다 찢어진 갓을 쓰고 누더기 옷을 걸친 노인이었는데 한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에는 깨진 바가지를 든 채 힘겹게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랫동안 씻지 않아 때가 꼬질꼬질했고 헝클어진 수염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었는지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려갈 듯 비틀거렸습니다. 노인이 마을 초입에 있는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자 대문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주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수없게 거지가 찾아왔다며 소금을 뿌리라는 호통 소리에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집도 또 그 다음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니 인심 좋다는 청천리 마을 사람들도 당장 자신의 살림이 팍팍하고 날씨가 추워지니 낯선 일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노인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 때 노인은 연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도란도란 들려오는 말소리가 왠지 모를 온기를 느끼게 했는지 노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기척을 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늙은 하인 박서방이 마당을 쓸다 말고 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거짓골을 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박서방은 본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 터라 또 하나의 입을 거두는 것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노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마님께서 지금 제사를 준비하시느라 경황이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돌아서려 했으나 그 순간 안채에서 방문이 열리며 연씨 부인의 단아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박서방을 불러 밖에 누가 왔는지 물었고 박서방은 우물쭈물하며 지나가는 과객인데 형색이 남루하여 그냥 보내려 했다고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그러자 연씨 부인은 급히 신발을 꿰어 신고 마당으로 내려와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찬바람이 철하니 마당으로 들이닥쳤지만 부인의 눈빛은 따뜻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노인을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날이 차고 밤이 깊었으니 누추하지만 들어와 몸을 녹이라고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노인은 부인의 뜻밖의 환대에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남루한 옷자락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겨왔지만 연씨 부인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사랑채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사랑채는 오랫동안 비어있어 냉기가 돌았으나 부인은 직접 비를 들고 방을 쓸고 닦으며 노인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성스러웠습니다. 부인은 박서방에게 이르기를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방을 뜨뜻하게 데우고 부엌에 남은 밥과 반찬을 모아 상을 차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서방은 쌀독에 쌀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으나 부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군불을 때려갔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차갑던 구들장은 금세 따뜻해졌고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연씨 부인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없는 살림에 갑작스러운 손님이라 찬거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독 아랫바닥을 긁어 모은 쌀로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고 지난 겨울에 담가둔 묵은 김치를 꺼내어 씻은 뒤 들기름에 달달 볶아 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자 사랑채에 앉아있던 노인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소반 위에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이 차려져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얼큰한 김치찌개 그리고 간장에 절인 깻잎 몇 장이 전부였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노인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상을 내려놓으며 부족한 솜씨지만 시장기를 속이시고 편안히 주무시라는 말을 남기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물러나 주었습니다. 노인은 방문이 닫히자마자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며칠을 굶은 짐승과도 같아 보일 법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고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비로소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따뜻한 아랫목에 엉덩이를 붙이니 노곤함이 밀려오며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안채로 돌아온 연씨 부인은 시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부인의 곁으로 와서 내일 아침에 먹을 쌀이 부족하다는 것을 걱정하며 저 노인이 며칠이나 묵을지 모르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걱정 말라며 사람이 찾아온 것은 다 인연이 있어서 인이 있는 동안에는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하며 박서방을 안심시켰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연씨 부인의 집 사랑채에는 여전히 희미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방에 누웠으나 쉽게 잠들지 못하고 방문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낮에 보았던 흐리멍덩한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고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져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요란하게 흔들어대었고 가끔씩 뒷산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정막을 깼습니다. 연씨 부인은 늦은 밤까지 바느질을 하며 집안의 살림을 챙기고 있었는데 문득 사랑채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자
혹시 방이 식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어 다시 한번 아궁이를 살피라고 박서방을 내보냈습니다. 박서방은 투덜거리면서도 장작을 한 알을 안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이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있을 때 방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주인장, 내일은 날이 더 추워질 듯하니 캣감을 아껴 떼시게나. 노인의 목소리는 늙고 힘없는 거지의 것이라기보다는 위엄이 서린 양반의 말투 같아 박서방은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어보니 노인은 다시 웅크리고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어 박서방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청천리 마을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쌀락눈으로 시작된 눈발은 점점 굵어져 한방눈이 되어 소리 없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연씨 부인의 집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 위에도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눈 내리는 밤의 고요함 속에 사랑채의 노인과 안채의 연씨 부인 그리고 행랑채의 박서방은 각기 다른 생각과 걱정을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세상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새벽을 알리자 연씨 부인은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여 정신을 맑게 한 그녀는 정화수를 떠놓고 조왕신에게 집안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밥을 짓기 위해 쌀독을 열었을 때 바닥이 훤히 보이는 것을 보고 잠시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죽이라도 쑤어 식구들과 손님을 대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덮인 마당을 비출 때 사랑채 문이 열리고 노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푹 잤는지 얼굴색이 한결 좋아 보였으나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인 눈을 보며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박서방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구려. 올해 농사는 풍년이 들겠어. 박서방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고 허허 웃을 뿐었습니다. 연씨 부인이 정성껏 끓인 묽은 죽상을 들고 나오자 노인은 공손하게 두 손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귀한 쌀로 지은 밥을 축내서 미안하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노인의 말에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변변찮은 음식이라 부끄럽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죽을 후 불어가며 맛있게 비웠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측은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이렇듯 낯선 거지가 연씨 부인의 집에 머물게 된 사연은 금세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연씨 부인이 미쳤다며 수군거렸고 사랑방에 모인 남정네들은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외간 남자를 들였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연씨 부인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노인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워 보이던 이 집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 부자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연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사랑채 캔마루에 앉아있는 거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최 부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더니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씨 부인의 집터와 밭을 탐내고 있었기에 이 거지를 핑계로 무슨 수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악한 꾀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천리를 가고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연씨 부인의 집에 정체 모를 거지가 묵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바가지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연씨 부인네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인 것도 모자라 다 죽어가는 거지를 상전 모시듯 한다는 둥 별의별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연씨 부인이 너무 착해서 탈이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혹시나 그 거지가 몹쓸 병이라도 옮기면
어쩌나 하며 옷깃을 여미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랑방에 모인 남정네들의 입방아도 아낙네들 못지 않았습니다. 곰방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담으며 연신 뻐끔거리던 노인들은 점잖은 가문의 거지가 드나드는 것은 집안이 망할 징조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 중에는 연씨 부인의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당장 몽둥이를 들고 쫓아냈을 것이라며 호통을 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쌀 한 톨 보태주지 않으면서 말만 무성하게 늘어놓으니 듣는 이 없는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쓸모없는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최 부자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논밭 절반을 소유할 정도로 재물이 많았으나 욕심은 그보다 더 커서 바다를 메워도 채우지 못할 위인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배는 남산만큼 불러거들 먹거리며 걷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항상 남의 것을 탐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연씨 부인의 집터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풍수쟁이의 말을 들은 후부터 어떻게든 그 집을 빼앗아 자신의 별당으로 삼으려는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연씨 부인 집에 거지가 들어와 며칠째 눌러앉아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한 그는 당장 구실을 만들어 연씨 부인을 몰아세울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삐딱하게 쓴 채 험상님게 생긴 하인 몇 명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연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먹잇감을 발견한 살까리처럼 빠르고 사나웠습니다. 연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한 최 부자는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대문을 걷어차듯 두드렸습니다. 쾅쾅 울리는 소리에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박서방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고 안채에 있던 연씨 부인도 황급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박서방이 문을 열자 최 부자는 인사도 받지 않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는 사랑채 쪽을 흘깃거렸습니다. 이보게 연 부인. 내 듣자 하니 이 집에 웬 근본 없는 거지를 들여 며칠째 먹여 살린다지. 그게 참말인가? 최 부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담장 밖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연씨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날이 추워 잠시 몸을 녹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 된 도리로 어찌 추위에 떠는 이를 외면하겠습니까? 부인의 말은 이치에 맞고 당당했으나 최 부자의 귀에는 쇠귀의 경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리? 도리 따지다가 집안 말아먹는 꼴을 내 여럿 보았지.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물 맑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야. 헌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거지를 들여 마을 물을 흐리는가? 재수옴 붙기 전에 당장 내쫓게. 그는 마치 자신이 마을의 법이라도 되는 양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하인들도 덩달아 킬킬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문제의 노인이 웬마루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시끄러운 소란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갯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심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날이 차니 별 미친 개가 다 지저대는구먼. 시끄러워 낮잠을 잘 수가 있나. 그 목소리는 작았으나 뼈가 있어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당장이라도 노인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뭐라, 이 더러운 늙은이가 지금 누구 보고 미친 개라 하는 게냐. 내 너를 당장 멍석말이하여 마을 밖으로 내동댕이 칠 수도 있다. 최 부자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노인은 그저 귀를 후비며 딴청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잠시 최 부자를 향했는데 그 순간 최 부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자신의 착각이라 여기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연씨 부인은 싸움이 커질까 염려되어 급히 최 부자 앞을 막아서며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대감,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분은 그저 힘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며칠 쉬다가 곧 떠나실 분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 부자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본색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아, 정 그렇다면 내 말 들어. 자네가 지난 흉년에 우리 집에서 거간 쌀이 얼마인지 기억하나. 이자까지 합치면 쌀 10가마니는 좋게 될 걸세. 당장 갚지 못하겠거든. 이 집문서라도 내놓게. 그러면 내 이거지를 봐주지. 최 부자는 빚 핑계를 대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연씨 부인이 빌린 쌀은 그리 많지 않았고 이자를 터무니없이 붙인 억지 주장이었지만 힘없는 과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반박하기 어려운 협박이었습니다. 연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먹을 끼니도 걱정하는 처지의 쌀 10가마니를 갚을 길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쌀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꼭 갚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오나 집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위패를 모신 곳이라 절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부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사흘 안에 빚을 갚든지 거지를 내쫓고 집을 비우든지 결정하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 부자가 하인들을 이끌고 돌아간 뒤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씨 부인은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고 박서방은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며 빗자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저 천하의 몹쓸 인간, 벼락 맞을 놈. 마님, 저놈 말을 들을 것 없습니다. 제가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박서방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연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관아의 사또와 최 부자가 호용호제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기에 소용없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채의 노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노인의 그런 태도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저 영감님은 속도 없나?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니 원. 박서방은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연씨 부인은 노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손님에게 험한 꼴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랑채 문 밖에서 사과를 올렸습니다. 해는 저물어 다시 밤이 찾아왔지만 연씨 부인의 집은 초상집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연씨 부인의 눈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보리쌀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택감은 떨어져 가는데 빗독초까지 받게 되었으니 앞길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굶기는 짓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저녁상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간 박서방은 노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노인은 밥상머리에 앉아 있었지만 낮에 보았던 그 흐리멍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노인의 얼굴은 엄숙했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박서방이 상을 내려놓자 노인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이 고을 원님이 일을 꽤나 잘한다고 들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보구려. 박서방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쉿, 큰일 날 소리 마십시오. 원님 귀는 당나귀 귀라 어디서 듣고 잡아갈지 모릅니다. 사실 원님도 최 부자한테 뇌물을 받아먹고 한통속이 된 지 오래라오. 백성들 고열을 짜내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지요. 박서방은 억울함을 토로하듯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그렇단 말이지. 노인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과 붓을 꺼내어 무언가를 적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먹이 없어 적지 못하자 밥그릇 뚜껑에 물을 조금 붓고 손가락으로 찍어 상위에 글씨를 쓰는 신яб을 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모습이 기이하여 멍하니 바라보다가 노인이 헛기침을 하자 정신을 차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박서방은 연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제가 보기엔 저 노인장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인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박서방은 낮에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모습이며 방금 전 밥상머리에서 원님 이야기를 묻던 말투가 예사롭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아랫사람을 꾸짖는 대감마님 같았다니까요. 옷만 거지 옷이지 그 기세는 호랑이 같았습니다. 연씨 부인은 박서방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노인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터라 박서방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네. 그분이 누구시든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시세. 부인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협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연씨 부인은 마루에 나와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나지막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관리의 근본이거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본분을 잊었구나. 낭낭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꾸지람처럼 엄중하게 들렸습니다. 연씨 부인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거지라면 그를 알 리도 없거니와 저토록 기품 있는 목소리로 경전을 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노인이 하늘이 보내준 귀인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사흘 뒤면 집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최 부자가 사람을 시켜 마을 곳곳에 연씨 부인을 헐뜯는 방을 붙이고 그녀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연씨 부인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마저 최 부자의 보복이 두려워 발길을 끊어버리니 연씨 부인의 집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태평하게 마당을 거닐며 뒷짐을 지고 산천경계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속이 터져 영감님, 지금 팔자 좋게 산 구경이나 할 때입니까? 하고 따지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띠미로다. 아무리 날뛰는 짐승도 사냥꾼 앞에서는 쥐새끼에 불과한 법이지.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노인을 보며 박서방은 가슴을 쳤지만 노인의 눈은 저 멀리 관아가 있는 쪽을 응시하며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호언장담하고 돌아간 뒤 연씨 부인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살을 애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사흘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고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길어질 때마다 연씨 부인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쌀독을 긁어보아도 더 나올 것이 없고 이웃집에 가서 사정을 해보려 해도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잔뜩 찌푸린 먹구름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간간히 흩날리는 눈발은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을 안팎에는 최 부자가 관아에 손을 써서 내일이면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면서도 혹시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 연씨 부인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하게 울려 퍼질 뿐 그 누구도 가련한 여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인심이 이토록 매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연씨 부인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돌아가신 남편을 원망하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 머물던 노인은 집안의 위기 상황과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여유로운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낮이면 캔마루에 앉아 볕을 쬐고 밤이면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노인의 태도가 못마땅하여 볼멘소리를 해댔지만 노인은 그저 빙긋이 웃으며 박서방의 어깨를 툭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노인의 눈빛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사냥을 앞둔 매가 발톱을 숨기고 먹잇감을 주시하듯 노인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밤, 노인은 박서방을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박서방이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인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우고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복에 집에 먹과 붓이 있는가? 종이가 없다면 헌천 조각이라도 좋으니 가져다 주게. 박서방은 뜬금없는 요청에 황당해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집에서 쫓겨날 판국에 글은 써서 무엇하시려고요?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은 무슨.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박서방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안채 다락방을 뒤져 몽당붓과 오래된 한지를 찾아다 주었습니다. 노인은 박서방이 가져온 붓을 받아들고는 물을 조금 부어 먹을가는 신웃을 하더니 신중하게 한자 한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붓을 놀리는 노인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종이 위에는 힘차고 유려한 필체가 춤을 추듯 새겨졌습니다. 박서방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밥을 빌어먹는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시를 걱정하며 상소를 올리는 충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글을 다 쓴 노인은 종이를 둥글게 말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는 박서방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서방, 지금 당장 마을 어귀선앙당 쪽으로 가게나 그곳에 가면 다리를 저는 엿장수가 쉬고 있을 걸세. 그 사람에게 내 말을 전하고 이 서찰을 보여주면 알 것이네. 박서방은 한밤중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며 펄쩍 뛰었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어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내 말 명심하게 반드시 아무도 보지 않게 다녀와야 하네. 박서방은 반신반의하며 어둠을 뚫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선앙당 고개에는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놀랍게도 노인의 말대로 다리를 저는 엿장수 하나가 짐을 내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인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말하자 엿장수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서방이 건넨 서찰을 받아든 엿장수는 잠시 내용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자세를 고치고 서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서방은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엿장수는 서찰을 소중히 품에 넣고는 박서방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전해주시오. 분부대로 시행하겠다고 새벽닭이 울기 전에 준비가 끝날 것이라고 말이오. 그리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도깨비에 홀린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 거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방이 노인에게 결과를 보고하자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가서 푹 자게. 내일 아침에는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테니. 노인은 박서방을 내보내고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청하는 대신 벽에 걸려있는 자신의 낡은 보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보찜 속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만 아직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 부자의 집 사랑방에는 기름진 술상과 함께 거만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고을 사또의 비서인 이방을 불러놓고 술잔을 기울이며 내일의 일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이방, 내일 아침 일찍 포졸들을 풀어 그 집을 싹 비워버리게. 그거지 놈은 멍석마리에서 쫓아내고 연씨 부인은 관하로 끌고 가서 망신을 좀 주란 말이야. 최 부자가 뇌물이 든 돈주머니를 건네자 이방은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대감. 이미 사또 나으리께도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내일이면 그 집 문서는 대감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연씨 부인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화수를 떠놓고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될지라도 부디 전우인분과 박서방만은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제 목숨은 어찌 되어도 좋으나 남에게 해가 가는 일은 없게 해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슬펐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밤이 깊었으니 그만 주무시오. 내일은 해가 맑게 뜰 것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든든하게 부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가 앞장서고 그 뒤로 험상궂은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인 기세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여 겁먹은 표정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연씨 부인의 집 앞은 순식간에 구경꾼들과 포졸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 부자는 대문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당장 나와서 빚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을 비우고 꺼지거라.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방 옆에 선 포졸들이 창으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위협하자 안채에 있던 연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서방도 낫을 들고 뛰쳐나와 부인의 앞을 막아섰지만 수적으로나 힘으로나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허, 아침부터 웬 소란인고.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때 사랑채 문이 활짝 열리며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옷은 여전히 누더기였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서리빨 같은 눈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득 메운 포졸들과 최 부자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노인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냐, 내 이놈 잘 만났다. 감히 내게 미친 개라고 했겠다? 여봐라, 저 늙은 거지를 당장 포박하여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으나 노인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포졸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멈춰라. 내 놈들은 관아의 녹을 먹는 자들이거늘 어찌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먼 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 노인의 호통 소리가 어찌나 크고 위엄이 있었던지 달려들던 포졸들은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천을 뒤흔드는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뭐 하느냐? 어서 저놈의 주둥이를 닥치게 하라. 그러나 노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최 부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최가야, 네가 이 고을의 물을 흐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힘없는 과부의 집까지 빼앗으려 드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노인의 질책에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너를 오늘 아주 작사를 내주마. 최 부자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노인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마을 어귀 쪽에서 또 다른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최 부자가 데려온 포졸들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웅장하고 질서 정연한 소리였으며 땅이 울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까지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밖으로 쏠렸습니다. 저 멀리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관복을 차려입은 정식 군졸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임금의 명을 받은 자임을 알리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이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마당 한가운데 선 노인만이 태연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제 곧 보찜 속에 숨겨두었던, 아니 낡은 옷 속에 감추어 두었던 진실을 꺼낼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새로 당도한 군졸들은 일사불란하게 연씨 부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군졸들의 대장이 말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최 부자나 연씨 부인이 아닌 바로 그 누더기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분부하신 대로 늦지 있게 당도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최 부자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입은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고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연씨 부인과 박서방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지가 대감마님이라니.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숨이 따칠 듯한 정적 속에 노인은 비로소 허리를 굽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둥근 모양의 마패였습니다. 노인은 마패를 높이 들어 보이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암행을 명받고 이 고을을 살피러 온 어사또이니라. 그동안 내 놈들의 악행을 낱낱이 지켜보았으니 이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노인의, 아니 어사또의 외침이 청천리 마을의 아침 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마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찬 빛이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징표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임금님이 친히 내리신 권위이자 서슬퍼런 법의 상징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으르렁거리던 최 부자는 마치 날개 꺾인 새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감히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이방과 포졸들 역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엎드려 자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하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초라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패를 거두고 뒷짐을 진 채 엎드려 있는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태산 같은 무게가 실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최가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네 눈에는 내가 여전히 밥이나 빌어먹는 거지로 보이느냐? 아니면 내 놈의 죄를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로 보이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뇌성병력처럼 마당을 울렸고 최 부자는 턱을 딱딱 부딪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최 부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또 쓰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호통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 앞에서의 인간의 나약함에 혀를 찼습니다. 대감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나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있으나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너는 그동안 고을 수령과 결탁하여 억울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이들을 핍박하며 호의호식하였다. 특히 이 연씨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부모를 모시며 어렵게 살아가는데 쌀 몇 조박 빌려준 것을 빌미로 집까지 빼앗으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것이다. 대감의 조목조목 따지는 죄목의 최 부자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곁에 시립해 있던 군졸 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죄인들을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관아의 창고를 열어 최 부자가 부당하게 착복한 곡식들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억울하게 작성된 빈 문서들을 모조리 가져와 내 앞에서 불태우도록 하라. 대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군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최 부자와 이방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최 부자는 끌려가면서도 연신 대감마님을 불렀으나 대감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최 부자와 부패한 관리들이 끌려나가자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누군가가 암행어사 만세 하고 외치자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연씨 부인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서방은 낯을 팽개치고 엉엉 울며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아니 대감마님, 제가 몰라뵙고 막말을 했으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박서방의 순박한 울음소리에 대감의 얼굴에도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감은 몸을 굽혀 박서방을 일으켜 세우고 먼지를 털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박서방. 자네는 주인에게 충직한 하인이니 칭찬을 받아 마땅하네. 내가 자네의 타박 덕분에 이 집의 형편을 더 잘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맙네 그려. 그리고는 연씨 부인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부인의 고운 심성 덕분에 이 늙은이가 며칠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진정 이 마을의 보배와 같은 분이십니다. 연씨 부인은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누추한 곳에서 불편하게 지내시게 한 것만으로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오나 이렇게 집안의 우환을 해결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대감은 손을 저으며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고는 군졸들에게 일러 자신의 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군졸들이 가져온 보따리에서 깨끗한 비단옷과 관복이 나왔습니다. 대감은 박서방에게 부탁하여 물 한 대야를 떠오게 했습니다. 이제 거지 노릇도 끝났으니 묵은 때를 좀 벗어야겠네. 대감은 우물가에서 시원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는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은 대감은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하얀 속적삼과 푸른 관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조금 전에 꾀죄죄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풍채 좋고
위험 있는 당상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대감이 관복을 입고 마루에 정좌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 엄숙하면서도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구경하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전 정승을 지내신 이 대감님이시래. 세상에 우리 마을에 저런 귀한 분이 오시다니.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대감은 사람들을 물리지 않고 오히려 마당에 멍석을 깔게 하여 마을 노인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날 오후 연씨 부인의 집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관아에서 몰수한 최부자의 곡식 일부를 가져와 밥을 짓고 떡을 하여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된 것입니다. 연씨 부인은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근심 걱정으로 한숨만 나오던 부엌이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으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전이 익어가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마을 노인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아치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시골 노인들의 투박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들어 농사가 힘들었다지요. 내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세금을 감면하도록 청하겠소. 대감의 약속에 노인들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대감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박서방은 신이 나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처음 딱 봤을 때부터 저분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잖아. 거지는 무슨 용이 개천에 잠시 쉬러 온 격이지. 사람들은 박서방이 며칠 전만 해도 거지를 쫓아내자고 투덜거렸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허풍을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은 삭막했던 겨울 마을에 훈훈한 봄바람을 불러일으킨 듯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하고 쓸쓸한 고요가 아니라 평온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고요였습니다. 군졸들도 마을 어귀에 숙소를 정하고 물러갔기에 집에는 다시 연씨 부인 식구들과 대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사랑채 캔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큰 일을 마친 후의 안도감과 함께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저녁상을 봐서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찌그러진 밥상이 아니라 집안에서 제일 좋은 칠첩반상을 꺼내어 정갈하게 음식을 담았습니다. 비록 반찬 가짓수는 많지 않았으나 갓 지은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정성껏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변변찮으나 저녁 드시지요. 낮에 너무 시장하셨을 텐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자 대감은 인자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부인 내게는 며칠 전 주셨던 그 찬 밥덩어리와 김치 쪼가리가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하고 맛있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인의 따뜻한 마음이 이 밥상에 가득하니 내 평생 잊지 못할 저녁이 될 것입니다. 대감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맛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씨 부인의 마음속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은 마당 한구석에서 장작을 패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쌓여가는 장작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마님 고생은 끝났어. 저런 훌륭한 분이 뒤를 봐주시니 누가 감히 우리 집을 넘보겠어. 박서방은 혼잣말을 하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초승달이 감나무 가지에 걸려 은은한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대감은 숭늉을 마시며 연씨 부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내일이면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부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연씨 부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으나 대감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대감은 품속에서 서찰 한 통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친필로 쓴 증서입니다. 앞으로 관아의 수령이 누가 오든 이 증서를 보면 함부로 부인을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연씨 부인의 집안을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는 약조가 담긴 보증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가 빼앗으려 했던 반문서는 모두 소각되었으니 이제 그 땅은 온전히 부인의 것입니다. 내년 봄에는 일꾼을 사서 농사를 크게 지어 보십시오. 제가 보낸 사람이 가끔 들러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필 것입니다. 연씨 부인은 너무나 큰 은혜의 말을 잊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감은 다시 책을 펴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사랑채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 불안에 떨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잠재워 주었습니다. 연씨 부인도 안채에서 바느질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던 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한편 쫓겨난 최 부자의 집은 초상집보다 더 참담한 분위기였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하고 곤장까지 맞은 최 부자는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누워 있었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권선징악의 이치가 명확하게 드러난 이 사건은 훗날까지 청천리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될 터였습니다.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매서운 눈보라가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한방눈이었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 소리를 들으며 연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위패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꿈속에서라도 남편을 만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채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마을의 등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열리고 유난히 맑은 햇살이 청천리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일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마을은 다시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연씨 부인의 집 마당에는 대감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더기 옷 대신 깔끔한 관복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서방은 아쉬운 마음에 대감의 신발을 닦고 또 닦으며 이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려 애썼습니다. 비록 며칠간의 짧은 인연이었으나 그가 보여준 위엄과 따뜻한 마음은 박서방의 가슴 깊이 존경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그런 박서방의 등을 두드리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떠나기 직전 대감은 연씨 부인을 사랑채 마루 앞으로 불렀습니다. 부인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자 대감은 품속에서 두툼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부인 앞에 놓았습니다. 부인, 이것은 내가 주는 작은 성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오.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나 앞으로 집안을 꾸려나가는데 보탰으면 좋을 것이오. 주머니 속에는 묵직한 은전과 함께 이 집안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대감의 친필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으나 대감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한 것에 대한 보답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시오. 그래야 내 마음도 편안히 떠날 수 있지 않겠소.
연씨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마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인은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편에 서 있는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감나무가 해마다 붉은 감을 맺듯이 부인의 집안에도 앞으로 좋은 일만 주렁주렁 열릴 것이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오. 대감이 대문을 나서자 마을 어귀에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대감이 지나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거지라고 손가락질하며 피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눈물을 훔치는 노인들도 있었고 대감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 기웃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감은 말 위에 올라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청천리 사람들아,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거라. 내 다시 올 때까지 이 마을의 인심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 대감의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점차 멀어지더니 이내 겨울바람 소리만이 판들판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남기고 간 정의롭고 따뜻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씨 부인과 박서방은 대감이 사라진 쪽을 향해 오랫동안 서 있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든든한 산 하나가 들어앉은 듯한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연씨 부인을 괴롭히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감이 떠나고 난 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연씨 부인 집 근처에도 오지 않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를 하고 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뒷집 김씨네는 갓다른 백살을 한 자루 메고 왔고 앞집 이씨네는 잘 마른 장작을 한 지게 지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생각이 짧았소. 최부자 등살에 무서워서 그랬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씨 부인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들을 안채로 맞이했습니다.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니 집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깊어 동지가 다가왔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연씨 부인은 아침 일찍부터 팥죽을 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팥죽을 먹어야 애군을 막고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풍습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고마운 이웃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박서방은 창고에서 가장 좋은 붉은 팥을 꺼내어 깨끗이 씻고 연씨 부인은 가마솥에 물을 넉넉히 부어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타닥타닥 정겹게 울리고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마을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가마솥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자 붉은 팥을 쏟아붓고 푹 삶기 시작했습니다. 팥이 무르도록 삶아지는 동안 연씨 부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동네 안악들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글동글하게 빚는 손놀림이 분주하면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올해는 새알심을 나이 수만큼 먹어야 진짜 한 살을 먹는 거라지. 아이고, 내 나이만큼 먹다가는 배가 터져서 못 살지.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얀 찹쌀 반죽이 안악들의 손끝에서 동그란 구슬처럼 만들어져 채반에 소복하게 쌓여갔습니다. 잘 삶아진 팥을 체에 받쳐 으깨고 껍질을 걸러내니 진하고 붉은 팥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팥물을 다시 가마솥에 붓고 쌀을 넣어 저어가며 끓이자 구수하고 달콤한 팥죽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긴 나무 주걱으로 가마솥 바닥이 눌어붙지 않도록 천천히 저었는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팥죽 방울들이 톡톡 터지며 리듬을 타는 듯 했습니다. 붉은색이 짙어지고 걸쭉해질 무렵 미리 빚어둔 새알심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하얀 새알심이 붉은 팥죽 속으로 퐁당퐁당 빠져들고 잠시 후 익어서 위로 동동 떠오르는 모습은 마치 밤하늘에 별이 뜨는 것처럼 예뻤습니다. 팥죽이 다 완성되자 연씨 부인은 가장 먼저 한 그릇을 정갈하게 담아 사당에 올리고 조상님께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조상님의 음덕으로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식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부인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평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문과 장독대 그리고 곳간 곳곳에 팥죽을 조금씩 뿌리며 집안의 잡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비록 대감의 위세 덕분에 악한 기운은 이미 물러갔으나 다가올 새해의 안녕을 비는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자 연씨 부인은 사랑채와 안채의 방마다 불을 환하게 밝히고 멍석을 깔아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커다란 함지박 가득 담긴 팥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잘 익은 동치미 한 그릇이 곁들여지니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호호 불어가며 팥죽을 먹었습니다. 어이구, 뜨거워라. 근데 정말 달고 맛있구만. 새알심이 쫄깃쫄깃한 게 입안에서 살살 녹내 그려 사람들의 입가에는 붉은 팥죽이 묻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연신 숟가락을 놀리기에 바빴습니다. 방하는 사람들의 열기와 팥죽의 온기로 훈훈해졌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쌀락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의 사람들은 추위를 잊은 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며칠 전 다녀간 어사또 대감의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분이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 대감이 아니었을까? 아니지. 생김새를 보니 황희 정승의 후손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상력을 보태어 대감을 전설 속의 인물처럼 미화시켰습니다. 연씨 부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 대감의 진짜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든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배가 남산만큼 불러서 벽에 기대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빈 그릇이 몇 개나 쌓여 있었지만 마음이 배부르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팥죽은 처음일세. 이게 다 우리 마님의 정성 덕분이지. 박서방의 너스레에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 밤하늘의 눈송이와 섞여 흩어졌습니다. 마을은 이제 최부자의 횡포로 인한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정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웃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연씨 부인의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시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박서방에게도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부인은 홀로 마루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은 마당의 장독대를 덮고 감나무 가지 위에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모난 것들을 둥글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대감이 주고 간 서찰을 꺼내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히 집을 지켜주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서찰을 고이 접어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집문서보다 더 귀중한 가보가 되어 자손 대대로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마음속으로 대감이 계신 북쪽 하늘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는 마님이 주신 따뜻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씨 부인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구들장의 열기가 온몸으로 전해지며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어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부인은 내일 아침에는 아이에게 줄 새 옷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빚 걱정 없이, 쫓겨날 걱정 없이 내일 할 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창밖에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하며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청천리 마을의 연씨 부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대감의 도움으로 되찾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은 항상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고 그녀의 집대문은 언제나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욕심 많은 최부자는 쫄딱 망해 마을을 떠났지만 연씨 부인의 선행은 민들레 홀씨처럼 멀리 퍼져나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불러오고 진실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씨 부인의 따뜻한 팥죽 한 그릇과 대감의 든든한 미소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불 속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할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문 밖의 눈보라에 날려보내시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고요한 잠입니다. 달님도 구름 속에 숨어 잠을 청하고 산새들도 둥지에서 날개를 접고 쉬는 시간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베개맡에 머물러 악몽은 쫓아내고 고운 꿈만 꾸게 해주는 지킴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착한 이들이 복을 받고 모든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빌며 이야기꾼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